자, 오늘은 고무신 두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고무신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소설에서는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갈등에서 자신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내적 갈등과 그 다음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갈등인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소설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꾸며낸 이야기로서 그것을 우리가 허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소설에서 그 구성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발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오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오를 때 그것을 우리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설의 특성을 오늘 고무신과 함께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좀 뭔가 이렇게 문단을 나눠봤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미리 나눴는데 여러분들 같이 문단별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무신 우리 일단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내용을 사전에 어떤 읽기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설을 처음 접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중에서 이제 발단이 되겠죠. 그쵸? 발단. 자, 모든 시작의 발단은 바로 처음 부분인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단에는 이 등장인물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 배경이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 소설에서도 보면 보통 이 발단 단계, 즉 제일 첫 부분에 바로 이러한 소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밭 이랑의 모이를 줍는 낯딱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 자, 벌써 이 공간적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죠. 고요한 이 마을에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올봄이라고 나온 거 봐서 계절적 배경이 바로 봄인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바로 봄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자, 이 귀한 동포라는 것은 전쟁이 나고 나서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요 시기적 배경은 바로 1940년대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40년 후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다와 시가지가 보이는 어떤 산기슭 마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은 바로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신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배경,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배경에 그러니까 바다도 보이고 시가지도 보이는 어떤 산기슭 마을에 봄쯤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줄 보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이다 라고 한 거 봐서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냥 무료하고 조용하고 가난하고 그런 마을인데 그러한 곳에서 단 하나의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은 날마다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가 오는 날이었던 거죠. 자, 우리 등장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엿장수. 자, 이 단조롭고 무료한 어떤 이 마을에 단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젊은 엿장수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과 지금 이 공간,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사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배경 이야기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산기슭 마을의 가난한 그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심심하던 차에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여기 보이는 엿장수의 출현이라는 거죠. 그쵸? 자, 다음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엿장수가 왔나 봐요. 그쵸? 엿장수가 왔는데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 엿장수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엿장수는 어때요? 이 마을에서 굉장히 인기 많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엿장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엿장수는 어때요? 더 한층 가히 소리를 째깍거리고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나도 엿장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시기에 엿장수의 등장은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즐거움도 즐거움이었겠지만 이 엿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사 먹지 못해도 보기만 해도 좋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는 커다란 매력이었다. 그쵸? 자,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발단입니다. 발단. 자, 벌써 발단에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소개가 됐고 등장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등장인물 아직 젊은 엿장수만 좀 나타난 것 같고 그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락을 보니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네, 철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6살짜리 영희와 또 4살짜리 윤희가 왔다. 자, 영희놈이 시무룩한 상으로 오니 어머니는 왜가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불평이 난 상황이고 그러면서 철수는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윤희는 밥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에서 둘이 이제 철수랑 셋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버지 불러요. 그쵸? 영희인지 윤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었어. 아, 영희가 이야기를 했네. 그쵸?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나를 꼬집었어. 철수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팔을 걷어보니 꽃이 핀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놈, 윤희, 4살짜리의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거짓말 같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등장한 아지만은 아이들에게 때리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식모 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나미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쵸? 나미가 나타났습니다. 자, 철수가 있었고, 그쵸? 아까 또 윤희가 있었고, 영희가 있었어요. 자, 영희와 윤희와 철수와 나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남이라는 식모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할 아이가 아닌데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철수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철수가 물어보겠습니다. 그쵸? 왜 아줌마가 때려 꼬집더냐? 그러니까는 한 놈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철수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나미를 불러서 궁금하니까 나미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죠? 그래서 나미 역시 어때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나 마룻개로 걸어오는 발소리는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아직도 뭔가 이 두 친구에게, 즉 영희와 윤희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영희와 윤희는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녀석, 놈 이렇게 함으로써 남자 아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유추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커 있는 친구가 영희, 그 다음에 윤희, 바로 아빠가 철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등장인물 벌써 아까 젊은 엿장수까지 해서 5명을 파악했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또 남이 태도가 어때요? 여느 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철수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것도 남이 또한 때리고 꼬집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궁금해서 왜 그런지 이제 자초지정을 알아보려고 하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에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철수에게는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영희 또한 어이가 없었을, 남이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무신이 보통 고무신이 아니라 옥색 고무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옥색 고무신, 자,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 이 옥색 고무신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지는데, 이 옥색 고무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작년 8월 대목에 철수가 나미에게 추석 때 무엇을 해주면 좋냐고 물었을 때 이 나미가 원했던 소원이 바로 이 옥색 고무신이었어요. 자, 이 옥색 고무신이 이 소설에서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인 나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장 넘겨보면 그 옥색 고무신을 철수는 사줬습니다. 그쵸? 자, 거기에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줬다고 해요. 자,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를 했고 일금 전체 돈을 다 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고 값진 신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철수는 식모로 일하고 있는 나미를 그래도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 때에 선물도 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나미는 어땠습니까? 매우 기뻐했고 그만큼 그 신을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괴짝에다가 감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명절날이나 혹은 어디 심부름 갈 때 아니면 학교 운동회 때 이런 아주 귀하고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신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비누로 씻고 닦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꼈던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끼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아끼는 물건이 있고 그 아끼는 물건을 물론 그 물건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닳고 낡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를까 막 이렇게 쓰담게 되기도 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씻어 말리는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엿으로 바꿔 먹었던 거예요. 자, 영이놈은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계속 우리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표현 방법들이거든요. 비유적 표현이 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소설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맹꽁이처럼. 맹꽁이라는 것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맹꽁이는 굉장히 이렇게 몸을 부풀리는 어떤 거 개구리처럼 생긴 건데 두꺼비처럼 생겼는데 좀 이렇게 뾰로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심술난 표정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맹꽁이처럼 부르켜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비유적 표현 중에 얘는 바로 뭐예요? 직유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비유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산문, 특히 소설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미가 지금 철수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희와 윤희가 그것을 엿을 먹고 있길래 이거 어떻게 바꿨니? 이거 어디서 난 거니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고무신으로 바꿔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미는 굉장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나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이 고무신. 그런데 우리 윤희와 그것을 또 바꾼 영희는 어때요? 굉장히 순수하고 철이 없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죠. 그렇죠? 윤희와 영희는 그냥 그 애예요, 애.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엿을 바꿔 먹고 싶었고 그러면서 철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철수는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누구? 엿장수 매일 오는 그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알았어. 철수가 이제 밥상을 내밀면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이 또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철수와 남이는 이 엿장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적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녀석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든 야단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소리가 요란하고 철수는 이야기합니다. 예, 남이야, 내가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두든지 할 테니까 그릇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나요? 자, 지금 우리 소설을 계속 같이 접해보고 있는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아까 그 발단에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의 어떤 시작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옥색 고무신이죠. 옥색 고무신을 통해서 엿을 바꿔먹은 영희와 윤희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됐는데 그 갈등은 바로 엿장수와 영희와의 어떤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열흘 달이 희붓한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먼 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자, 여러분, 이게 선생님은, 우리 말이, 우리의 어떤 표현 방법이 정말 정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설명한 것을 묘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밖은 물기 먹은 초여를 달이 희붓한데, 물기 먹은 초여를 달이 희붓하대요. 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우리 문학의 뛰어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이 조용하고, 아까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제 조용하고,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번득 가까운 데 들려오고, 세상에 밤이 간지럽게 깊어간대요. 자, 밤이 간지럽게 깊어간답니다, 여러분들. 의인법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의 어떤 문학 작품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번역했을 때에는 사실상 마땅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우수한 문학 작품들이 많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맛을 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희붓한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붓한데. 이것은 어때요? 희부였다라는 방언, 희꾸무레하다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는 이 희붓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알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화이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흰색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자, 우리의 어떤 문학 작품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되어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죠? 자, 엿장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엿장수가 목을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남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놈의 엿장수 미쳤는가배. 뭐예요, 일단? 남이는 엿장수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이 싫어하는 감정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남이는 어때요? 가시처럼 콕 찌르는 소리로 보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엿장수는 지금 뭐예요?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엿장수는 놀란 듯 힐껏 바라보면서 남이는 또 어때요? 입을 또 셀쭉하면서 대뜸 내신 내놓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신은 바로 뭐예요? 내 옥색 고무신 내놓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엿장수는 어때요? 좀 당황스럽죠? 한참 동안 남이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뭔 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엿장수의 성격도 알 수가 있는데, 엿장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임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이는 또 어때요? 눈이 까칠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잡아떼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엿장수는 수양버들 봄바람 맞듯 연신 희죽거리며 자 이야기했어요. 수양버들이 봄바람 맞듯 연신 희죽거린대. 자, 지규적 표현으로 했는데 엿장수가 그냥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이의 이런 행동에 그냥 좀 귀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을 보였죠. 자, 남이는 발끈하고 신말이요. 신이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이 꿰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옥색 고무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옥색 고무신. 여러분들 이 옥색 고무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옥색 고무신은 남이에게 있어서 어때요? 매우 중요한 거죠.
애지중지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엿장수에게도 사실상 중요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영희와 윤희가 이것을 가지고 엿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내가 엿을 판매한 어떤 돈과도 같은 거니까. 근데 결국 이 옥색 고무신을 위해서 어때요? 남이와 엿장수가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색 고무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이와 엿장수는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엿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막 이렇게 하면서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다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남이는 한결같이 앙살을 부린다. 어떻게 앙살 부렸을까요? 그거 빨리 내놔. 내 옥색 고무신 소중한 거 내놓으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엿장수는 어르듯 달래듯 가만히 있어. 도가에 가 보고 신이 있으면야 갖다 주고 말고 만일 신이 없으면 셋이나 사다 줄게요. 염려 마소. 자, 도가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도가라는 것은 동업자들이 모여 개나 장사에 관하여 의논하는 집, 즉 여기서는 엿장수가 팔 엿을 받아오는 곳을 뜻하. 그러니까 어제 이미 그것을 그 도가에다가 맡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갖다 줄 건데 만일 신이 없으면 새 신이라도 사줄 테니 염려 마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미 이 엿장수는 이 남이에게 살짝쿵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 주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 신이라도 사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벌 한 마리가 난데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벌 한 마리도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 벌이 어디에 오냐면 남이 저고리 앞섭에 멈춰요. 그러자 엿장수가 어때요? 그 벌을 손바닥으로 누르려고 쭉 하게 돼. 그러자 어떻게 돼요? 남이 저고리 앞섭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이 벌 한 마리도 굉장히 이 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이 벌이 엿장수의 손을 쏘게 되는 거지.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안감질을 하는 꼴이 남이는 어떻게나 웃었는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남이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엿장수는요, 남이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둘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벌에 쏘였어. 손이 굉장히 아파. 그런 상황에 그 안감질하는 꼴이 너무 웃겨가지고 남이는 어때요? 웃어요. 근데 그 남이의 웃은 모습에 송곳니를 엿장수는 손이 벌에 쏘여서 아픈 상황인데도 그 송곳니를 보고 무척 예뻐 보인 거죠. 자, 바로 이 벌 사건. 자, 옥색 고무신은 어때요? 그 둘을 만나게 한 매개체 역할을 하죠. 둘을 만나게 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 벌은 어때? 서로가 화해하고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엿장수는 어때요? 엿을 팔려고 하고 엿판가에는 아이들이 파리떼처럼 붙어 있어요. 지규적 표현이 들어갔죠. 자, 엿장수는 아이들과 엿판을 번갈아 보다가 영희와 윤희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아이들에게 한 동강씩 선심을 쓰는데 영희와 윤희에게 제일 큰 것을 준 이유는 바로 뭐였을까? 영희와 윤희가 바로 남이와 관련돼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희와 윤희에게 제일 큰 엿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자,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 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양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자,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국어교사로서 다양한 어떤 표현으로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노력해보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뭔가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오면서 어때요? 뭔가 파릇파릇하고 보이는 시각적 요소들이 굉장히 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어요. 왜 일찍 왔을까?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겠죠. 그리고 어때요?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길목타작 마당에서 아이들과 뜀뛰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갔고 보리쌀 삶을 쯤에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돌아갔다. 자,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거예요.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한 것이다. 이제 또 영희와 윤희한테 또 잘하는 거죠. 자,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싹을 캐는 소녀들의 색낡은 분홍치마가 애틋하게 정다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역귀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자, 봄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 몰랐고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고 엿을 주고 어떤 날은 또 벙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엿맛을 못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사랑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엿장수가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에게? 나미에게. 자, 또 달라진 것은 그 덥수룩한 머리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빗어 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요새 엿장수 장가 갔는가 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엿장수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엿장수는 이제 점점 이 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철순의 집 담 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 소문이 자자해졌는데 그것은 달도 바뀌고 제비올 무렵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자, 뭔가 사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지만 사랑 이야기로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마을에서는 도둑놈이 철순에 자꾸 도둑놈이 나타나서 기웃기웃 거린다라고 했는데 이 도둑놈은 바로 엿장수였던 거죠. 자, 엿장수는 계속 그 주변을 기웃기웃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남이 아버지였습니다. 남이 아버지가 온 이유는 바로 3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새 남이 아버지는 외향적인 모습이 많이 변하게 되었죠. 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남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왔냐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올해 20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 뱃일이고 바닷일이고 입댈 것 없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짝을 맞춰주려고 한다. 남이의 짝을 맞춰주려고 한다. 그러니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남이를 시집 보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얘기했죠. 자, 철수 아내가 저도 21살 때 시집에 왔는데 멋이 그리 급해요. 남이는 나이만 18이지 좀 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이 15살밖에 안 배워요. 자, 우리 여기서 남이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남이는 18살입니다. 자, 그러자 남이 아버지는 질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수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하자 철수는 손짓으로 막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어떤 가부장적인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는 가장인 남자, 가장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이는 고작 18살이지만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 내외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남이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이는 눈시울이 약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철수 내외는 둘 다 결근을 하고 그동안 장만해 두었던 남이 옷감을 꺼내 주었습니다. 남이는 어때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하면서 일어나고 물도 안 길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이는 시집을 가고 싶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남이는 건너방 쪽으로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서 가지 점점점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남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18살의 어린 나이고 그리고 지금 엿장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분홍 치마에 흰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버선을 신은 남이는 딴 사람같이 예뻐 보였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철수 아내는 남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이야 어서 가거라. 너 잔치할 때 아저씨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꼭 할게. 그러면서 남이는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영희와 윤희를 찾습니다. 자, 그래도 영희와 윤희와 정이 많이 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희와 윤희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때 앞에 엿장수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자, 윤아 아지마 가먼 니 빠빠 누가 줄꼬 뭐 이야기하면서 아지마 어디 가노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집에 간다. 거짓말이다. 이거 너거 집 앙이고 먹고 선생님이 사투리를 정말 못해요. 얘들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희와 윤희는 남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 집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이 바로 어디냐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엿장수 가히소리가 들리고 남이는 윤희를 업고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갑니다. 왜? 마지막 엿장수를 만나고 싶어서였겠죠. 엿장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봤을까? 그동안 평상시에 봤던 남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리고서는 엿을 샀어요. 신문지 조각에 엿을 4대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엿장수는 어때요? 꽃놀이를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쪽 골짜기로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 걸음 앞서 오른고개로 질러가야지. 자, 이것은 뭐예요? 엿장수가 남이가 가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자, 남이는 엿장수에게 받은 엿을 영희와 그 다음에 윤희에게 각각 주고 영희와 윤희는 엿 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영희와 윤희는 여전히 순수하죠.
자, 여기까지 바로 위기입니다. 자, 엿장수에게 이별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쵸? 둘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이러면서 철수 아내는 나미에게 귀옛말로 이것저것 일러주고 나미는 떠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철수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 나미가 어쩐 일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고 있거든요. 옥색 고무신 분명히 어때요? 엿장수가 엿을 바꿔서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것은 어때요? 쳐다볼 뿐 물어보지 않게 되죠. 자,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고 나미는 갔고, 자청 골짜기로 꽃놀이를 가는 줄 알았던 나미가 난데없이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엿장수는 울음고기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미 자신은 알 리 없었다. 되겠죠. 굉장히 좀 뭔가 슬프고도 씁쓸하고 좀 그런 결말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수수께끼 같은 옥색 고무신이 어떻게 등장했느냐예요. 자, 이거는 이 이야기에서 생략됐지만 나미가 엿장수를 찾아가 고무신을 돌려달라고 한 그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미가 이 옥색 고무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볼까? 엿장수가 이 엿을 다시 줄 걸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인데, 이 결말에서는 물끄러미 가고 있는 나미, 그리고 어떤 영감, 아버지인지 모르죠, 그렇죠? 엿장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엿장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발단, 전개, 위기, 발단, 위기, 절정, 선생님 말 잘못했습니다. 다시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쵸?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다. 여기가 왜 위기라고 썼을까요? 이거 절정이죠, 절정. 절정. 절정이고요. 아까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전개, 위기가 어디까지였지? 아이고. 여기까지가 절정이었죠, 절정. 위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전개가 맞고요, 여러분. 쌤 잠시만요. 쌤 뭐 하나를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까지가 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여기 위기. 그리고 이 부분이 절정, 그다음에 결말. 선생님이 아까 이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단 부분은 이제 그 등장인물의 소개와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나미가 옥색 고무신으로 엿을 영희와 윤희가 엿을 바꿔 먹고 그것을 엿장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엿장수가 나미를 보려고 동네에 자주 오는 부분, 그다음에 위기에서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미를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미가 떠나는 날 이제 집 식구들과 인사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마침 이제 엿장수가 나타났던 부분, 그 부분 이제 절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은 엿장수가 이제 옥새 고무신을 신고 떠나는 나미를 바라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선생님이 좀 작품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 활동이랑 좀 더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판에 선생님이 여기 좀 헷갈렸던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